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연말에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연말에 준비하게 되면 매우 늦는데요. 미리미리 준비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고요. 연금저축보험으로 세금 폭탄도 피하고 13월에 월급을 만드는 그 비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생각만 해도 많이 어려운데요. 뭐가 뭔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세금 폭탄과 13월의 보너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 13월의 보너스를 선택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식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연말정산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세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총급여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총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요. 이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 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 세율을 결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기본세율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를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느냐 혹은 세금을 배토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식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빼기들을 잘해야 그만큼 공제를 받아서 실제 내가 받은 소득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세금을 결정짓게 된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했을 때 결정세액이 크게 되면은 차익을 납부해야 되고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크면은 차익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결정세액을 더욱더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포인트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이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가,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42%까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의 연봉이 아무리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24%의 구간이 들지만 잘 소득공제 혜택을 잘 받게 되면은 4,600만 원 이하로 과표를 떨어뜨렸을 때 세율을 9%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예시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으로 동일한 근로자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근로자 A는 200만 원 공제를 받아서 과세 표준이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산출세액이 630만 원인데요. 이때 24%의 세율이 계산되게 되죠. 반대로 과세 표준을 B는 800만 원을 더욱더 떨어뜨려서 4,200만 원의 과세 표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5%의 세율이 결정되고요. 산출세액은 522만 원으로 동일한 연봉이지만 세금을 108만 원 더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세 표준을 낮춰서 세율을 낮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팁이 되는 거죠. 근로자의 세액 계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 빼기들, 이 공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근로소득 공제는 과연 어떨까요? 근로소득 공제가 되는 이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표처럼 이미 세법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 활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특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소득공제액을 더 줄인다라는 것은 이 근로소득공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일정 요건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먼저 인적공제를 살펴보게 되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추가 공제에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갑자기 없던 배우자가 생길 수 없겠죠. 그리고 갑자기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발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인적공제도 내가 선택을 특별히 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죠. 다만 내 가족 중에 해당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을 만약에 두 부부가 받았을 때는 서로 잘 나눠서 연말정산 혜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어떤 공적보험료 전액을 다 공제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소득 공제의 경우는 건강, 고용,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의 납부액 전체와 그리고 주택자금 관련돼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 4대 보험료를 더욱더 많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요.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주택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내가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절세 전략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득공제 요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개인현금저축의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이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청약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면 또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고요.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경우에도 영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또 특정 요건이 부합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요건에 해당되면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세 전략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의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자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이런 각종 공제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게 되죠. 이 안에서 많은 공제를 받을수록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세율을 낮추지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세액 감면 및 세공제 혜택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및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득공제 요건이 존재하고 세법 위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때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한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유일하게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특별한 요건 없이 연말정산에서 절세가 가능한데요.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진 않지만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내 노후도 준비하면서 또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한도는 4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있고요.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5%가 적용받아서 실제 환급 금액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인데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아서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구간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조금 더 줄어드는데요. 결국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에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더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3.2%고요. 혜택 금액은 39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금저축은 IRP와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개인퇴직 계좌랑 잘 활용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연금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연금공제와 세액공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 소득이 있는 구간에는 연말정산 때 환급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부양가족이 줄어들고 좀 지출이 줄어드는 나이가 많은 시기에는 그때에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확정기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0세에서 79세에는 4.4%를 납부하게 되고요.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신은연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55세부터 79세까지 4.4%가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기간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종신형을 선택했을 때 동일한 연금 대비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특징이고요. 55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기간에 받는 연금액에 한해서 1%의 세금 이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5년 동안 균등한 연금액을 받아야지만 해당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만약 그 요건을 어기고 내가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았을 때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받게 되는데요. 바로 16.5%의 매우 높은 세금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 목돈을 받았을 때에는 연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이런 혜택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을 다시 뱉어내라는 의미로 16.5%의 매우 높은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상품은 반드시 노후자금으로 써야지만 가장 효율적인 금융상품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납입 방식에 봤을 때는 은행과 증권사가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 적용금리로 봤을 때는 은행과 증권은 실적 배당, 결론적으로 시중의 채권 수익률이나 주식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된다는 거고요. 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의해서 적용이 받게 됩니다. 시중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환급률을 보일 수 있고요. 원금보장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권은 좀 매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연금적 수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확정연금형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확정연금형뿐만 아니라 종신연금형까지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 1%의 세율의 이득도 볼 수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 보장의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이후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매우 낮다라는 이유로 금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머니투데이에 이런 제목의 기사글이 올라왔습니다. 연금펀드 수익률 예금 이자만 못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이 되고 우상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매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그 금액을 까먹게 되는 거죠.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형까지 선택이 가능한 이 생명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명보험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좋은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간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기본보험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매월 33만 4천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할 경우에는 매월 11만 2천 원을 기본보험료로 설정을 하고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추가 납입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 H생명보험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 활용 시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비교표를 보게 되면 이 기본보험료에서는 1에서 7년에는 수수료를 9.05%를 떼게 됩니다. 8에서 10년은 6.77%를 떼게 되고요. 11에서 20년은 1.40%를 수수료를 떼게 되죠. 하지만 이 기본 추가 납입을 했을 때에는 물론 매월 11만 2천 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나머지 추가 납입하는 2배 부분에 한해서는 추가 납입 시 추가 납입 보험료의 1.5%만 수수료를 떼고요. 추가 납입 이후에 매월 추가 납입 금액 기준금액의 0.015%만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수수료 차감으로 추가 납입 활용하는 플랜이 더 높은 환급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과 동시에 더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33만 4천 원을 초과하는 납입 금액을 절대 납입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11만 2천 원 수준으로 해서 최대 2배 추가 납입 플랜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상품은 세금 절감액뿐만 아니라 상품 이율까지 합치게 되면 최고금리의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 금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400만 원 납입, 한 달에 33만 4천 원을 납입을 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66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금 절감액만큼 은행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할까요? 만약에 단리로 1.8%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매월 667만 원이나 저축을 해야 66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뒤에 내가 66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33만 4천 원을 저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월 667만 원을 저축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달에 33만 4천 원만 저축하는 게 매우 유리하겠죠. 이 상품은 매년 667만 원 저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동시에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것은 세금 환급받는 금액만 포함을 시켰죠. 여기에 이 상품의 이율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최고금리의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피하시고 13만 원의 보너스를 챙기는 이 플랜들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보험설계사분들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보험료 플랜이 아니라 추가 납입보험료 플랜을 활용해서 동일한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시면서 더 높은 환급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